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이렇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상큼한 내용인데 듣다 보면은 마냥 가벼울 수 없고 상큼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광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오늘도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부분만 좀 상큼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만 인정해드릴게요. 오늘만 인정, 다음부터 인정 안 하실 겁니까? 상큼하세요. 예. 날이 좀 더워졌는데 소장님 여전히 오후 산책 계속 하시고요. 네, 하고 예. 있습니다. 까만색 우산 쓰고, 깜장 우산 쓰고. 아직 우산 쓸 그 때는 아니죠. 이제 7월 정도, 6월 말, 7월. 네. 요새는 빨리 더워져서 더 금방 쓰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모자를 쓰고 있죠, 지금은. 아, 저는 이렇게 더운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운데 끊임없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정면 승부를 하시는 소장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느낌을 느낀다라는 건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더운 그 더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죠. 저는 그 소장님의 산책 습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우직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꾸기 위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 길러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좋아하고 바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그 어쩌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고 사실은 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작업을 묵묵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빨리 넘어갑시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그래요. 예, 자, 잠시 후에 경제 소프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 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순회 세미나 하시잖아요. 네. 저희 또 마치 자꾸 얘기할 때마다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오는 게 생각이 나서 예. 그 이번에는 서울하고 부산하고만 그 특강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아마 상반기 했었던 그런 토크 콘서트는 그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에서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한 회를 잡아놨었는데 그게 이제 다 지난주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네. 저희가 예매한 좌석 이상으로 지금 더 넘쳐버려서 저희가 22일 하루를 더 연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벌써 한 150분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토요일에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던 분이나 아직 좀 못하신 분들은 22일로 하루 더 연장해서 시간이나 장소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그 다음 포털에 가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치시면 카페가 나와요. 거기 공지사항에 자세한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부산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주화 공원이라고 새로 지어진 그 시설에서 하는데 그쪽에도 부산이나 뭐 울산, 경남, 창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괜찮으실 것 같고 이런 형식의 아마 특강이 그 아래 지방 쪽에서는 거의 듣기가 힘드실 거니까 그 잘 이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와서 들으시면 이해하시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문의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도 되냐고. 근데 모르니까 더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한번 그 접수를 하시고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뭐 경제전망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특강 형식의 어떤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요.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부방 얘기 이제 가끔씩 하시는데 저는 그 결속력이 참 단단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힘이 뭘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뭘까요? 예, 제가 대통령 되려고. 에이, 소장님, 그 사람들이 막말로 종김도 아니고. 그 공부방에 내서 만나시면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장님 진짜 대통령 출마하시는 거냐고. 아, 그거 진짜 댓글 많이 게시판에도 물어보세요.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예, 이 시간에 확실히 대답해 주시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소장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그 소장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기리사님이 슬쩍 얘기해 주시죠. 저요? 네. 소장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사님은 안 궁금하세요? 저요? 네, 소장님이 정말 대통령이 되시려고 저러나 이런. 대통령은 본인이 한다라고 그래서 된다라기보다는 일반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요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요 말을 곰곰이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 얘기 해봐야 될 부분이요. 사실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예, 이와 관련한 이슈부터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또 경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전체 2248개 선거구에서 3952명을 뽑고 현재 등록 후보자 수가 8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현재 2.2대 1 정도이고 교육감의 경우에는 4.1대 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도지사 선거가 3.5대 1, 구시군의 장선거가 3.1대 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선거별로 선거 비용 제한액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은 보통 일정 기본액에 인구수의 가산액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선거구가 총 17곳이고 평균 14억 6천만 원 가량으로 경기도가 4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가 37억 3,300만 원으로 그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시, 군, 장의 경우에는 선거구 수가 226곳으로 평균 1억 6천만 원 가량으로 책정이 되었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3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3억 8,900만 원, 성남시가 3억 6,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거구가 678곳이고 평균 5,200만 원, 비례의원 선거구는 17곳으로 평균 2억 600만 원, 구시군 의원의 경우 1,027곳에서 4,400만 원, 비례의원은 226만 원으로 제한액이 5천만 원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지방선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계속 지금 아직도 실종자들이 남아 있죠. 네. 절대로 이 실종자들이 전부 이렇게 그 실종자를 전부 찾을 때까지 관심이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것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 또 이렇게 참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유가족이라든지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라는 게 뭔가 명확하게 세월호 참사와 연결된 쟁점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이제 했던 거거든요. 네. 네, 뭐 300명이 이렇게 이렇게 참사 이렇게 이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든지 지금 예컨대 300명이 좀 죽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관심을 갖지만 그게 10여 명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건 관심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희석화된다든지 관심을 덜 갖는다든지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3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국가 시스템의 붕괴 또는 그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 재산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발생한 이런 그 참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선거를 앞세워서 우선해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간다라는 걸 이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선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명확하게 이제 그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지방 선거에 관련된 이제 뭐 비용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17개 광역 시도이니까 한 개 그 광역시라든지 광역도의 평균 법정 그 선거 관리 그 선거 비용 그 한도액이 근데 한 200억 정도라고 치면 도에 따라서 큰 이제 뭐 그 광역 근데 경남이라든지 이런데 규모가 큰 도는 굉장히 비용이 좀 이제 그 법정 한도액이 크겠죠. 네. 반면에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러니까 인구 수에 그렇죠. 따라서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개 시도 광역 시도당 평균 한 뭐 선거 비용 법정 한도액이 2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정 한도액이 200억 원이니까 만약에 그 두 배수가 출마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7개니까 200억 하면 3,400억이 되겠죠. 네. 만약에 두 배수가 출마를 하면은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6,800억이 되겠죠. 3배수가 출마하면은 거의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출마 숫자를 감안해 보면 한 2배수에서 2.5배수 정도가 됩니다. 이제 선거구 이제 선출해야 되는 사람 수에 비해서 출마자 수를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뭐 한 개 광역 시도당 200억 원 치더라도 2배수 내지 2.5배수 하면은 대충 한 7, 8천억 정도 선거 비용만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은 뭐 이렇게 그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로부터 얻는 일반 국민들이 얻는 정치 서비스 질은 형편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죠. 네. 근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비용 대비 이제 이게 아웃풋 결과 성과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은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나오는 것보다는 더 깎아먹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런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정치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되는데
정치 서비스 질이 이게 뭐 선거를 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되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거 해봐야 지들만 좋지 내 삶이나 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그놈들이고 어차피 해먹는 놈들이 해먹지. 나만 피곤해. 세금만 나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불신이 커지죠. 불신이라든지 혐오감이 커지죠. 그럼 불신이 커지고 혐오감이 커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경제학에 이게 있습니다. 그 중고차 시장 이론이 있어요. 중고차 시장 시장 이론이요. 예, 네. 경제학에. 근데 이 중고차 시장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중고차 혹시 파신 적 있나요? 사신 적이나? 산 적은 있어요. 살 때 어떻나요? 살 때요? 예. 뭔가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새 차라면은 좀 말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좀 정해진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고차는요. 말 그대로 딜러의 말만 믿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차가 차인지 정확히 모르고 예. 이력을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이거 내가 적정한 가격에 산 게 맞을까?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죠. 그들도 역시 비전문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싸게 잘 샀네라고 얘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야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소가리를 시작하잖아요. 중고차 시장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중고차 시장은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이 깔려 있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엉터리 차, 뭐 사고차, 뭐 대포차 이런 차를 가지고 가서 그냥 적당하게 포장해 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네. 못 모르고 샀다가 네. 속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죠. 네. 저거 엉터리고 사기고 거짓말이고 점점 커져서 이제 불신이 이제 완전히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리 정말로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를 가지고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팝니다라고 해서 내놔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또 거짓말이야, 엉터리야, 저 속임수야 하고 예컨대 1,000만 원에 내놔도 그거 한 300만 원 아니면 안 삽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로 자기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는 그 우량한 중고차라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을 후려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네, 절대 안 안 팔죠. 팔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좋은 차는 중고차 시장에 안 나가죠. 안 가죠. 아, 네.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건 완전 똥차들만 나오죠. 뭔가요 이게? 완전 폐차 직전이라 완전 정말로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차들만 나오겠죠. 소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고차 시장 이론이 그래요. 실제 현실도 거의 근접 유사하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의 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리는 겁니다. 와. 근데 한국의 이 중고차 시장 이론을 그대로 한국의 정치판으로 가져오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감과 불신이 막 커져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전문적인 능력이나 역량, 도덕심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서 내가 정말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도 이 정치판에는 완전히 그 똥차들만 뭐 사기꾼, 그다음에 성희롱한 놈, 성희롱한 자,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된 사람, 뭐 이렇게 뭐 뇌물 공천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 그냥 뭐 온갖 지역 조장하고 뭐 이렇게 빨갱이 조장하고 뭐 수구 꼴통 조장한 사람, 이런 완전히 엉터리들만 이제 우르구를 한다 이거예요. 우르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도 다 똑같이 취급을 받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볼 때 어차피 그놈들이야라고 이렇게 봐버린다. 불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려요. 그것들이 지금 그 민주화 이후에 계속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도
정말로 정치에 정말 내가 가서 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사람도 정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뭘까요? 악순환이죠. 계속 그 뭐 성희롱한 자, 그다음에 부정선거한 자, 뭐 뇌물 공천 받은 자,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지역주의 조장한 자, 우리가 남이가 뭐 한 자, 뭐 이런 애들만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그 정책 문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가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똥차로 취급돼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악순환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뭡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는 있나요? 아니 끊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요. 저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절망감에 빠져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못 끊습니다. 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절대 못 끊어요. 그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서는 중고차 시장에 가서는 그 절대로 시장에서는 절대 못 끊는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차 시장 자체가 이미 악화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 자체를 폐쇄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폐쇄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게 이제 전체 중고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옆에다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새로운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중고차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그 평가와 심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신을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게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 위에는 기존의 중고차 시장 들어가 가지고 그걸 뭐 바꾼다, 개선한다 다 엉터리고 사기고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죠? 그냥 다 똑같은 놈이 됐죠.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 속에서 튕겨져 나오거나 네. 예, 그랬죠. 방법은 별도로 새로운 정치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별도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 공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사실은요,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공을 당연히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당연히 많이 소요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좀 바뀌면 안 되나? 좀 좋아지면 안 되나? 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그건 좀 아니네요.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네. 정말 소통이라면은 일반 그 시민들과나 일반 서민들과 눈높이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인이 돼야 되죠. 근데 선거 때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훈련 받지 않는 게 훈련 없이 그냥 선거 때만 와서 뭐 내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오죠. 네. 저희가 시민 공부방을 하는 이유가 그런 눈높이를 일반 국민들과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방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을 해봐라. 그런 훈련을 쌓아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시민 공부방은 정치인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면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 되는 소위 말해서 코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공부방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말 그대로 준비된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되는 풍토가 일반화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누군가 정치인의 어떤 선을 잘 잡으면은 마치 바로 발딱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요런 게 지금 저는 글쎄요.
그런 부분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하나의 네. 세력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지금 국민 TV가 왜 생겼습니까? 기존의 제도권 언론 시장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버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국민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다른 대한방송 프로그램 안 하신다 이거죠. 예. 국민 라디오에서만 김광수의 경제서부터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소장님, 예, 뼈가 있는 말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끝까지 같이 가요. 예, 근데 그 세상은 급변합니다. 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 공부방이나 국민 TV가 반드시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이른바 그 정직함, 정확함, 신뢰, 그러니까 불신과 거짓과 사기가 이렇게 팽배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차단을 하고 별도로 치고 시민 공부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가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그 양성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국민 TV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꿈들을 조금씩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는 분명히 그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비용 제한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비용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훌륭한가, 우리가 얼마만큼 질 좋은 그 결과물들을 즐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부터 사실은 탄탄히 다져지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저는 생각하면서요. 선거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슈 조명화 되지도 않고 정작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많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 줄여야 된다라고 그냥 쉽게 말만 하고 넘어갈 뿐이지 정작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선거를 해서 이 돈이 결코 부담으로만 남는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6.4 지방선거 모두 다 투표하셔야 되고요. 잘 뽑으셔야 되고요. 예.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박근혜 정부 내각이 총리와 경제부총리 또 사회부총리 3도 체제로 개편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에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등을 맡고 외교, 국방, 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는 그 외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육부총리제가 부활이 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전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 조직은 그 박근혜 정부가 시작될 때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몸집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연구소 경제시평에서 경제시평이 제목이 세월호 참사 국가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이제 그 씨의 그 세월호 참사 이제 담화문 발표와 이제 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담화문 발표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 안전처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그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 있었던 이제 비경제부처를 통괄하는 부총리제를 이렇게 신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들도 전부 일괄 뭐 교체하겠다는 뉴스도 얼핏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내각 뭐 개편도 뭐 이렇게 뒤따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그 대응책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고 하는 데만 급급한 그야말로 그 엉망진창의 모든 원칙이나 룰이나 기본 전문성이라는 건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제 것들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다급해 있다라는 거죠. 다급하다라는 거죠.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경제 관련 부처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박근혜 씨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낸 거죠. 그러니 경제 분야하고 비경제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총리지만 뭐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총리하고 이렇게 해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 해. 그럼 대통령 박근혜 씨는 뭐 하는 거요? 그거 이제 그 비서실장하고 같이 그냥 대통령 간판 붙여놓고 이렇게 행세만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이런 거겠죠. 정말로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면 이런 그 참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이건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 나서고 대통령이 오히려 더 국정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게 리더십이죠. 근데 도망가는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내각을. 국가 경영 실질적인 어떤 경영 그 운영에 관한 것을 띄워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 숲속의 공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뭐 이런 그걸 함으로 이제 계속 버티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제 결정한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뭐 예. 애초부터 제가 이 경제 수업부터 할 때 초창기 때부터 박근혜 씨가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미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문제는 뭐 그것보다는 이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그 뭐 박근혜 씨라든지 박근혜 정부나 뭐 새누리당이 그냥 싫고 밉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뭡니까? 컨설팅이야.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대기업들이나 뭐 정부나 외국 기업들 같은 컨설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컨설팅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이제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이나 BP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이니까 어떤 결국은 정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건 뭔가 지금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 조직과 시스템과 인사 이 세 가지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어떤 조직체는 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이렇게 발전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거든요. 근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조직론이나 인사론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래 대학원의 전공은 금융이지만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흔히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경영학 분야가 마케팅, 인사, 재무, 생산, 뭐 그다음에 회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인사 관리가 있습니다. 인사 관리 안에서 이제 그 인사 관리 안에 이제 조직론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론이라는 것은 기초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론이라는 것은 경제학이나 무슨 그 이런 것처럼 기초 학문이고 응용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직론을 하고서 조직론을 응용한 걸로서 이제 인사관리라든지 뭐 기업 조직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했는데 조직하고 시스템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조직하고 시스템하고 대부분이 인사관리나 조직론 공부하시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보면 비슷하다고. 네, 거기서 막 헷갈려요. 그 네. 개념부터. 음. 또 아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조직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조직하고 시스템은 굉장히 겹치는 면도 있지만 다릅니다. 차원이. 어떻게 다르냐면 조직은 예를 들어 사람 인체로 비유를 하면 뭐 심장, 간, 뇌, 뭐 이렇게 눈, 귀, 아니면 장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조직이죠. 네.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하죠? 피를 예. 분배하죠. 예. 예, 뿜어내고. 예. 뭐 간은 간은 해독하는 해독에 기능을 하죠? 해독을 하는 기능. 폐는 폐는 호흡과 관련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들이 따로따로 있고 그 각각의 기능이 있죠. 기능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기능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이죠. 책임. 네. 근데 사람 몸은 간 있고 심장 있고 폐 있고 뭐 다 있고 따로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사람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뇌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 유지로서 이렇게 그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연결돼 있어야 되죠. 네. 연결시켜 주는 게 뭡니까? 연결시켜 주는 게 혈관이죠. 그렇죠. 혈관하고 하나 더 붙이면 신경. 그렇죠. 예. 그게 시스템입니다. 아. 조직은 그냥 장기로서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켜주지 못해요. 시스템 혈관이나 이 신경이 이런 조직들 장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 해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냐면 목적 지향적인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장기들을 통합시켜줘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목적을 이렇게 달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직하고 시스템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직과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우리 이렇게 일반 분들 생각하신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네.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이렇게 조직론 인사관리 공부하시는 경우를 보면 벌써 그 개념부터 헷갈려 버리면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직과 시스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과 시스템만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아가지고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내용물이요. 안에 그렇죠. 예, 돌아다니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필요하죠. 혈액이 필요하죠. 네. 그 피라는 게 곧 이제 사람, 인사죠. 그러니까 피가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과 시스템과 인사가 유기적으로 최적의 형태로 결합이 돼야만 최상의 조직 어떤 그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사실은 조직론이에요. 그게 그런 게 조직론이고 인사관리 이야기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험을 하죠. 어떤 투입 변수를 이렇게 이런 조직 형태하고 이런 시스템의 결합 속에 이런 식의 그 인사 투입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성과를 보고서 이런 조직과 시스템의 결합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조직론이나 인사관리 이론에 다예요. 근데 이제 그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조직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직이 예를 들어서 그 정형화된 조직이
굳어 있는 조직, 한 극단으로 굳어 있는 조직이 있고 막 또 반대 극단에는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막 흩어져 있는 막 아메바처럼 되어 있는 유연화된 조직 이 양 극단이 있겠죠.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스템은 뭡니까? 극단적으로 한쪽 극단에 폐쇄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 극단에는 완전 개방적인 오픈된 시스템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조직 그렇죠. 간에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조직으로 치면은 정형화된 조직과 완전 유연한 조직, 시스템으로 치면 완전 폐쇄적인 폐쇄된- 시스템과 개방적인 시스템.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축으로 치면은 역시 네 개의 유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조직의 폐쇄적인 시스템, 정형화된 조직의 개방적인 시스템, 다음에 유연한 조직의 폐쇄적인 시스템, 유연한 조직의 개방적인 시스템 이 네 가지 결합이 나오겠죠. 네. 이 네 가지 결합이 이제 그냥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예, 내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 기능적인 일, 사무적인 일,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그 근데 이 일의 종류나 네.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목적이 기능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 결합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경직된 조직과 폐쇄된 시스템. 그렇죠. 예. 정형화된 조직과 폐쇄된 시스템이 이 경우에는 조직과 시스템이 사실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형태가 폐쇄적 관료 시스템이죠. 지금의 정부 관료주의 시스템이죠. 그런 경우가. 반면에 정형화된 그 반대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조직이 유연하면서도 유연하다는 말은 사실은 조직을 안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전체 사람이 10명 있는데 10명을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리면 이제 하나의 조직이고 10명을 각자로 그냥 전부 하나로 조직으로 치면은 10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조직을 안 만든다는 이야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한 조직과 개방형 시스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환경에 가장 적합하냐면 아주 그 환경이 급변하거나 급박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거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 이런 그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이렇게 긴급 재난 구조 같은 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조직은 필요한 조직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하게 딱 짜서 그다음에 시스템은 개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화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순간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예컨대 참사가 발생했다 하면은 바로 투입을 해서 금방 구조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재난 구조와의 가장 그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 시스템의 결합 유형은 이런 조직 유연성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조직을 안 만드는 거고 네. 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안전처는 뭐냐면 기존에 정형화된 조직과 폐쇄 시스템에서 가로로 늘어져 있던 것을 그냥 세로로 다시 그냥 이렇게 흩어 모은 것에 불과하죠. 오히려 더 악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고만 하는데 급급한 거죠. 실제로는 조직을 이 재난구조 시스템이라면 안전처나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죠. 각 조직별로 아까 간이면 간, 폐면 폐, 심장이면 심장 이렇게 탁탁탁탁 그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조직 기구들을 확인을 해놓고 그렇죠. 시스템을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민간까지 총동원해서 연결시켜서 순식간에 구조해낼 수 있는 유기적인 어떤 그게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매뉴얼, 그 개방형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직 유연성과 개방형 시스템 결합에 있어서는 그런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매뉴얼화된 그렇죠.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조직들이 다 오픈돼서 네, 네. 그러니까 재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네, 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목적 지향적이죠. 네. 네. 환경의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순발력 있게 아주 기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과 조직 형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근데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조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조직 형태하고 시스템 결합 형태가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왜 세월호 참사 때요.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뭐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배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각 부처가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도 첫째는 조직 자체가 유연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네. 있는 조직도 없애버렸다라는 거고 네. 시스템도 있는 그 시스템마저도 개방적으로 있었던 시스템마저도 없애버리고 폐쇄적으로 나와버렸다라는 거고 전혀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죽여놔버렸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딱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기에 더욱더 문제는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조직과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컨대 정형화된 조직과 폐쇄형 시스템의 어떤 유형의 사람을 투입하는 게 최적이냐? 그 경우에는 굳이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시키는 일 잘하고 책임감만 좀 투철한 사람들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비리나 부정부패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만 딱딱 잘할 사람들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반면에 조직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걸 싫어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 그것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어떤 절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로 투입에 따라서 정말로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좋은 사람. 그 경우에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이에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그 인재나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관료들 이렇게 갖다가 앉혀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기술 개발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요. 뭐 되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연구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팀을 이뤄서 연구개발하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한 명이나 키껏이야 두 명이 하는 경우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뇌는 이렇게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개발 같은 경우를 보면 성공한 경우를 보면 되게 혼자 한 경우나 키껏이야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환경이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거나 혁신이나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정말로 모래알같이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더라도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데 평가를 하더라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하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보수하고 승진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인사의 기준은. 보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고 그다음에 승진은 그 사람을 절대적인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해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인사 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예컨대 그 조직이 정형화되고 폐쇄적인 폐쇄적인 시스템의 경우에 인사는 그야말로 피라밋형으로 피라미드 관료주의 전형이죠. 네. 보수는 그 연공제로
그다음에 승진은 서열제로.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연공 서열제죠.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예를 들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라면 또는 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이렇게 측근이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식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박근혜 씨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나온 말들이 뭡니까? 첫째는 찍어내기, 그 다음에는 뭐였죠? 잘라내기,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뭐 공주, 수첩 공주,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순위 꼼수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막 이제 물갈이 하는 걸 보면 그 일일이 제가 이렇게 거론하기는 힘든데 이미 이렇게 인터넷이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영남권의 검찰, 사법 출신, 검찰이나 법원 법원 출신 이렇게 이른바 공안 정국화 이렇게 해가고 있죠.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직 개편한다라는 게 완전히 개판이고 인사는 인사대로 적재적소는커녕 자기 대통령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적재적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씨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정부의 혼란과 인사의 혼란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호 참사를 빨리 덮고 누르고 이렇게 가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세워서 막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박근혜 씨나 이렇게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오히려 지금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그 세월호 참사 못지않은 또 어마어마한 그 비극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장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막무가내식으로 정권이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지방선거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뭐 새누리당이든 뭐 새정치든 무슨 쟁점 없이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눈이 뒤집혀서 그냥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나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심판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이런 최악 아니면 차악을 뽑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까 중고차 시장 이야기처럼 네. 불씨는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않는 한은 국민들이 그 혐오감이나 불신이나 그래서 그 악순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이상의 그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 총선 대선 때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시장,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 시장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 혼란스럽게 계속해서 정부 부처 개편만 하고 있고 개각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도 저 사람들이 네. 이미 지금 어쩔 줄 몰라야 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때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이 충격이 커가지고 지방선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그 이명박 일당을 그 띄어낸 것처럼 새누리당이 띄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6.4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을 경우에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을 내다봤을 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선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띄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띄어낸다라는 게 박근혜 씨를 이제 띄어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경제서부터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좀 제발 경제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분야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오늘은 기업 조직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사실은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도 무언가 많은 국민들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전문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네요.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부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